유신 부회장 서상입니다. 이 지하와 토론회 하는데 저보고 자장을 좀 맡아라 하길래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나 하고 기분이 좀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아까 축사할 때 연구원장이 또 거슬협회 회장님이 축사를 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장하면서 말 좀 해라 이런 뜻으로 아마 자장을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패널로 참여하실 분이 총 6분인데 묘하게 또 발표자 분들이 패널로 또 3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패널 섭외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더 진지한 어떤 이런 토론을 위해서 발표하신 분이 혹시 미처 얘기 못한 이야기 아니면 다른 분의 발표를 보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3분을 패널로 모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요 착석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국토교통부 철도지하 통합개발팀장, 두 번째는 박정일 국가철도공단 철도지하 추진단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3분은 발표는 안 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발표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김영희 서울시 도시공간 전략과 공간계획팀장입니다. 유재남 유신 부사장입니다. 김대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이 토론 순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니까 발표를 안 하신 우선 김정현 박사님께서 한 10분 내에서 먼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발표하신 김영희, 유재남, 김대상 3분께서 또 발표했는데 또 너무 길게 시간을 주는 것보다 한 5분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철도 지하화의 주인공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호프들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박선동 팀장님하고 박정일 단장님한테 한 15분 내에 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하면 적절한 시간 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정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정현입니다. 제가 왜 첫 번째 토론자가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도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정된 이후에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격 그리고 철도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그 다음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철도 사업인가 도시개발 사업인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이 철도 지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철도 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것이 2010년대 중반부터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그 당시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두 번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재원 조달은 수없이 많은 공약 같은 데서 보면은 부지 팔아서
조달한다라는 그 굉장히 그 안이한 그 해법을 내놨었는데 그게 국유재산법상 불가했죠. 불가했는데 수많은 구상들은 그냥 부지 팔겠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해소가 됐으니까 재원 조달 문제는 일단은 좀 적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상부 부지의 가치 상승을 편익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유일한 해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는 그 철도 부지라는 것이 그 주변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방치가 된 데입니다. 하물며 그 가운데 있는 철도 부지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전혀 가격이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철도 걷어냈으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달라. 그게 편익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결국은 그 안에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개발 계획을 반영해서 가치를 올려야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통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된 거죠. 즉 철도 지하화와 그 철도 부지와 인접 구역에 대한 도시 개발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 국가 예산 배정에서 철도 분야의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철도 건설에 관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철도 더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의 비중으로 한번 봤을 때 왜 저렇게 철도는 계속 늘어나는데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또 철도 지하화를 한다고 추가로 또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 예산 전체 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의 해법으로 된 것이 그 당시 정부 기조와 맞았던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시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철도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포장을 하자고 그렇게 이제 회의석상에서 어떤 전문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는 보고서도 냈고 논문도 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끌고 가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의하고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철도 분야에서 하는 일은 전체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철도를 옮기는 하나의 부분 사업이 되는 거죠. 전체를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냥 이설을 하는 그것만이 철도 분야에서 할 일인가?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이제 이 철도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때 문제는 두 가지가 주로 그 반대론자들이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재원 조달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원 조달에 있어서 그 부지 매각으로 상당 부분의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타 토지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딴 데는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 끝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토지 분양을 이거 철도 걷어내면 여기에 분양할 시행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행 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철도 지하화를 먼저 해놓고 나야지 그 다음에 부지 조성하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즉 금융 비용이 3년에서 5년 정도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김대성 박사님도 발표해 주셨지만 사업성에서는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의 규모와 밀도, 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비용을 금융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 그 시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늘 이런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와 철도 노선이 철도 부지 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의 가치를 올려야죠. 그럼 그 밑에 철도가 다니면 부지 가치가 낮아져요. 부지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옆에 인접한 도로 하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게 그러면 건설 중에 기존에 운행 중인 철도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지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데 왜 그거를 어렵게 철도 부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냐는 거죠. 물론 딱 하나 시비거리 있습니다. 역 출입구가 달라져가지고 민원은 굉장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이거를 철도 부지 지하에다 절대로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 중에 운행 안정성 확보되고요. 그 다음에 직결 연결을 인한 그 운행 차단 문제는 아까 김대성 박사님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해법을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하부 아이템으로서의 철도 이설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철도 분야의 몫이냐 아니면 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철도 분야의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 제가 여기서 이런 거를 우리 기회를 만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못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도시개발 사업에서 철도 이설 사업을 해주는 하부 용역을 하는 그런 분야가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고요. 김정현 박사님께서는 재원 문제,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 그다음에 이 철도 사업을 도심 재생을 하는 관점, 그다음에 사업 시행 기간이 일반 사업과보다는 좀 더 장기화됨에 따른 금융 비용 문제, 그다음에 철도 부지를 어떻게 하면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표를 안 하신 분이 박순동 팀장하고 박정일 단장님 계신데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 발표자 중에서 순서를 거꾸로 하면 두 번째는 김대상 박사님이 혹시 아까 발표 내용 외에 또 다른 분의 발표 내용을 보고 또 느낀 점 이거를 5분 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갑자기 그 의견을 내라고 하셔서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발표드린 내용이 기초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고속철도 우리나라 이제 철도 사업 이후에 지하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철도 사업으로 될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하화 통합개발법이라고 하는 좋은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법 제정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답할 것인가가 이제 철도 기술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경제성을 충분히 잘 즉 사업성이 확보돼야 이제 지하화 사업도 잘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 기존 철도 시설물을 잘 활용하자.
두 번째, 임시선 부설이 필요 없는 도심지 구간이다 보니까 임시선 부설이 없이도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 다음에 운행시간 단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기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좀 더 우리가 가볍게 사업을 만들 수 있다면 지방을 포함해서 지하화의 수혜 지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 박사님은 그 발표 내용에 플러스를 한다면 정제선 확보 방안,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해주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김영희 팀장님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철도 지하화 분야를 접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이제 가장 고민들이 이제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철도 지하화 사업, 그리고 상부 개발,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려면, 실현이 되려면 결국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나면 상부 개발 부지들을 어떻게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그간도 많이 고민이 되어 왔었고, 사실 현재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철도 지하화 방향을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 분야에서도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남는 이 개발 사업 부지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고, 어떻게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법령 안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풀어봤던 게, 현재 철도 부지나 주변 부지들이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공일 개발을 하려면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 지역화시키고, 그거를 압축 공일 개발을 통해서 최대한 부지 가치를 높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얼만큼 될까? 왜냐면 또 이제 현재 굉장히 많은 부지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의 고민과 과제 중에 하나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 도쿄 사례를 보면 도쿄역 개발을 할 당시에 이제 철도 부지 안에서 개발을 못하는 용적률을 주변 지역에 이제 이양을 해서 그걸 갖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이제 적용 사례들도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뭐 하이트 사이트나 혁신구역 이런 제도들도 저희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철도 상부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툴로 어떻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상부 개발 부지를 어떤 제도들을 형성해 나가고,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당연히 고민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철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벨로퍼, 개발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희 팀장님은 적정 부지 확보 문제, 그다음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남 부사장님 사실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좀 절제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우리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 선거를 앞두고서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그런 것을 갖고서 상당히 많은 구간을 의욕적인 정부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철도 지하는 꼭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실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당초에 그 선거를 앞두고서 발표했을 때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체 비용이 64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정부 지원이 아니고 정부 재원이 아니고 그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정부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64조 원을 들여서 하면은 64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기술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관건은 비용과 수익이죠. 정부에서 비용을 대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솔직히 보건대.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그러면은 비용과 수익에서 BC가 일일이 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하화를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화가 했을 때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안 그게 무언가 그 구간은 어딘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 급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하화를 지금 뭐 그냥 막연하게 막 여기 막 경부선, 경인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또 서울 수도권 내 제가 좀 요행이도 서울 시내 내부에서의 지하화에 대한 검토도 제가 좀 했었고 경인선, 경부선 쪽도 좀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먼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실제적인 지하화에 대한 방안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지하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작년도에 언론 플레이를 보고 여기 국토부 관계자도 계시지만서도 제가 좀 우습다랄까 좀 어이없다랄까 그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를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그 국토부를 통해서 나오는 언론에서는 서울역에 고수철도 지하화예요. 고수철도 지하화하고 절대 철도 지하화는 틀리잖아요.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 고수철도 지하화예요. 일반 철도 지하화라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27개 노선 중에서 고수철도 노선이 14개인가 그렇습니다. 13개인가 14개인가. 그 나머지는 다 일반 철도예요. 일반 철도는 지상을 그대로 두고 고수철도를 지하화했다는 그 당시에 그런 언론 플레이였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에는 전체 지하화였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지하화, 실제적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페이버를 주는 것 그런 것이 비전에 부합되지 않고 어떤 정치 정책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서 그 김정일 박사님께서 여기 하나만 할게요.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 인접 도로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인접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나라 지금 체제에서 그를 소관 관리 부처가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철도 설계하는 입장에서 우리 철도에 쉽게 하려면은 소관 부처에 있는 철도하는 것이 용이하죠. 근데 도로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 관계 부처 간에 그런 서로 유기적인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유재남 부사님과 뭐 지하 관련 용역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치적인 접근을 위해서 그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또 그 사업성이 있는 구간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연결 지하화하는 문제가 전체냐 고속철도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멘트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요 자장으로서 조금 오히려 한편으로 중간에 한번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아마 국토부나 공단이나 아마 철도 관계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철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철도 지하라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철도의 발전에는 맞지만 이게 현실하고 조금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는,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하고 시간이 맞지 않았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마 수색 광명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는 이게 아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평택 오송간 이복선, 그다음 김천 진주간 거제간 철도 사업, 그다음에 수서 평택간 이복선 내지 또 다른 열차 정대 방안, 이런 것들이 되면 광명에서 서울역까지 포화산 됩니다. 그러면 수색 광명, 그래서 나온 사업이 수색 광명 사업인데, 수색 광명 사업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실컷 했지만 광명에서 모두 타질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역까지 또 질질질질 기온선 따라 다니는 그런 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이 앞으로는 시급한 사업이 될 건데, 혹시 지하화라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타이밍상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차원인 것 같고, 저는 어느 타이밍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국토부는 그게 아니고 고속철도 사업이었다라고 했는지는 저는 언론에 이런 데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녹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로서는 중간에 의견을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그 발표하시지 않은 분인 김정인 박사님하고 발표하신 분 세 분의 의견을 들었고,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제 철도공단이 두 토론자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래도 박정일 추진단장님께서 시간은 아까 저 사회자가 충분하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철도공단의 박정일 단장입니다. 원래 토론회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참석하다 보면 그 토론회마다 좀 색깔이 있고 성향이 있고 패턴이 있는데, 오늘 토론회는 조금 이제 그 경험과 이때까지 노하우와 그런 걱정과 기술자적인 그런 마인드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고참들이 너 이거 안 해봤잖아. 난 해봤는데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창의력을 깨고 새로운 시도에 장애물이 되고 생각의 개연성을 약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앞서서 잠깐 서울역을 이제 팀장님들랑 다녀왔는데, 요즘 일주일에 서울역을 한 3번 갑니다. 요즘 엄청 덥더라고요. 땀으로 샤워를 해요.
우리 직원들만 내보낼 수 있지만 직접 가는 이유는 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걸어보고 여기 지하화 될 건지 안 될 건지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잡혀 있지만 앞으로 계속 토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철도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발표하실 때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 파리의 뭐 리브고시라든지 미국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라든지 이런 데는 정부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금융이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큰 이슈 없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아시겠지만 호주에 지금 멜버른을 위치한 그 페더레이션 스퀘어 조성이라든지 지금 그쪽은 재정 때문에 적자 문제로 지금 골머리가 앓고 있고요.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 프로젝트 21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건물 철거라든지 환경 파괴로 지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해결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자, 이거 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철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솔직히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금년 1월 달에 특별법 제정을 할 때, 공포를 할 때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겠지만 저도 좀 막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해외 사례나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목적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계속 그 해외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겪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 현재 방식은 지자체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국토부에서 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10월까지 제출하면 2개월간 면밀하게 검토 후에 12월 달에 선도사업을 선정해 볼게요. 그리고 선도사업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합계획에 담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 공표를 한 상태인데 이게 더 나을 것이냐?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아지고요. 해외사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저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런 불필요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았습니다. 철도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지하화가 되는 거는 맞아? 가능한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저희한테도 연락이 엄청 옵니다. 그 각종 언론사로부터 좀 방문할 테니까 좀 취재 좀 응해달라고 많이 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죠. 언제 오세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또 소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럼 대한민국 철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가 존경하는 전희관 공무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 간을 지화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부 필요하다면 대꾸화도 할 수 있고 일부 필요하면 아까 교량도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종합계획에 담을 수도 있고요. 모든 개연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법 몇 장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이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으니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더 나아가 종합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례로 뭐 경인선, 오늘 서울시에도 오셨지만 어떤 지자체는 그 전부터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했을 때 저희 준비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포기한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의지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또 그런 데를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을 봐서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저희가 뭐 지하화를 할 때 시종점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 그리고 열차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인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경인선이 지금 이곡선이잖아요. 급행이 가고 만행이 가거든요. 그럼 GTX-B가 건설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GTX-B가 일부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곡선을 갈 필요가 있을까? GTX-B로 흡수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경인선에 7호선이 지나가죠? 서해선도 크로스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공단에서 그럼 지하화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자, 나툼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어요. TBM으로 갔을 때 2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상개발은 모르겠고 이렇게 안 하면 일 안 됩니다. 안전율 얼마 곱해가지고 사업비를 뽑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면 사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금액을 최소화해서 지상개발에 있는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철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철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 공간을 구조계획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철도하는 토목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를 봐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정할 때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안전성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품질이라든지 또 시공성 또 공기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지역 간의 타협, 이권 그런 거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면 우리 국토교부의 팀장님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께서 지하 추진 주체가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추진이 가능하냐 하는 약간의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한 질문이나 취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지하화는 됐거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순동 팀장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역할을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 철도 지하 팀장 박성동이라 합니다. 오늘 이제 철도 건설 협회에서 이제 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철도기술사회와 같이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철도 지하화 업무를 제가 본격적으로 맡은 지는 한 6개월도 안 되는 좀 짧은 시간인데 6개월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들 내지는 아이디어를 구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발표 내용이라든지 토론 내용이라든지 쭉 듣다 보니까 숙제가 늘어나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철도 지하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냐 철도 이설 사업이냐 그렇게 꼭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이제 지상철도 구간의 부지가 갖는 이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철도를 지하화 내지는 당연히 이제 열어두고 있는 데크화라든지 교량화 등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보되는 기존의 철도 부지가 있던 공간을 새롭게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마중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뭐 철도 사업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 이렇게 뭐 하나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 내지 뭐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정말 철도 지하화 사업이 가능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우리 철도공단의 박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법이 제정될 때부터 철도 부지가 갖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간을 잘 선정하고, 그리고 그 구간을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서 지하화 내지 데크화를 하고 그 공간을 이제 개발해서 기대되는 수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구간을 지하화할지, 지하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지하화되고 나서 열리게 되는 그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정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곳들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곳을 선정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 구상을 잘 마련해서 저희에게 제안할 수 있게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자체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자체나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거나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연말까지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잘 준비된 지자체의 구상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전국의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화 대상 구간, 그리고 지하화 방식, 상부 개발 방향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은 종합계획을 만들 예정이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은 26년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된 구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지하화 계획을 노선별로 지하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철도 건설 쪽의 전문가 분들이시고, 앞서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철도 지하화 내지 데크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조언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전문가적 식견으로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이제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가 그리고 철도공단이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참여하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순동 팀장님께서 정부 지금 이제 정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도철도 사업이든지 뭐 도시 재생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어차피 분야가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선도 사업을 선정해서 할 얘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 6분의 토론을 마치면서 아직 다시 되려면 한 3분 남았는데, 혹시 여기 좌석에 계신 분 중에 1분 내에 한마디 하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드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귀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좀 에스코 컨설턴트의 강준호 부사장입니다. 저는
터널, 지하철, GTX 같이 지하 공간 쪽 터널을 설계하는 회사 있고요.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렇게 가시화가 됐고 이게 이 사업들이 그래도 이렇게 논의되는 거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재정이 많이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걸 함으로써 결국 아까도 뭐 수익이나든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건설 인프라들이 이제 유지 보수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은 그 국민들의 안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철도 지하화가 국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재정이 어느 정도 분들을 장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자 철도나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지자체나 이런 뭐 공단이 됐던 어디 국토부가 정부가 됐던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누린 편익이 훨씬 크다면은 너무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벌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좀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장으로서 클로징 멘트를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통 우리가 이거 철도건설협회나 철도기술연구원이 세미나를 하면 철도인만의 어떤 거는 세미나랄까 모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도시 차원에서의 그 발표를 해주시게 돼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혹시 이런 지하 관련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또 한다면 뭐 철도 기술자, 철도 정책뿐만이 아니고 뭐 도시 계획 분야는 당연한 거고 교통 전문가, 도시 미관 전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 문제와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세미나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공직생활 포함해서 한 40년 철도만 했는데 한 30년 전에 경부고속철도 사업한다고 제가 사무관 때 그거 들고 다니면 정치권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 여론도 별로 안 좋고 돈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철도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우리 동네에 KTX 놔달라, 고속철도 놔달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한 15년 전에 그 GTX 좀 하자고 했더니 무슨 GTX냐고 하던 정치권, 여론,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철도인들은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여론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 단전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재원 문제, 도시 재생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분위기는 괜찮은데 저는 거꾸로 오늘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철도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냉소적으로 그거 되겠어? 돈도 없는데 뭐 그부터 하느냐?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철도에 관계하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반대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 KTX 사업, GTX 사업 지금 이제 뭐 온 동네 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철도 지하도 전국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죠. 뭐 차근차근 이제 할 수 있는 데부터 해서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다음 재원이 되는데, 그다음 도시 재생 사업으로 또 우선순위가 있는 곳,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왜 철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철도에 종사했던, 하물며 뭐, 정책의 주요 자리에서 했던 분들까지도 그 대도 하나 사업하고 있네 하는 시각은 우리 철도인들이 거꾸로 좀
잘 코칭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잘 돼서 이렇게 정치권이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조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해나갔으면 하는 저로서는 좌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같이 하면서 그냥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철도 지하화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기술,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라가시는 길 편안하고 건강하게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